아르센 르팽, 탈옥하다. 지난해 감옥에 갇힌 아르센 르팽에서 르팽은 가니마르 형사에게 탈옥을 예고했는데 오늘은 그 예고편을 실행하는 르팽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르팽 캐릭터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더불어 르팽의 지적 능력이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르팽이 MBIT 검사를 하면 어떤 유형이 나올까 궁금해지는 아르센 르팽 탈옥하다 들려줄게요. 아르센 르팽이 막 식사를 마치고 주머니에서 금테두리를 두른 고급 시가를 꺼내려는데 감방문이 쓱 열렸다. 르팽은 재빨리 시가를 서랍에 던져놓고 탁자에서 멀리 떨어졌다. 간수가 들어와 산책 시간을 알렸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르팽이 살갑게 말했다. 르팽이 간수를 따라 복도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두 남자가 그의 감방에 들어가 수색하기 시작했다. 한 명은 디우지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폴렌팡 형사였다. 그들은 아르센 르팽이 감옥 밖에 있는 그의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확신하고 르팽의 덜미를 잡고자 했다. 왜냐하면 르그랑 드루날지의 법원 담당 기자에게 이런 편지가 실린 것이다. 선생, 최근 당신의 기사를 보니 나에 대한 부당한 기사를 실었더군요. 재판이 열리기 전에 찾아뵙고 제 기사의 사실 여부를 따져 묻겠습니다. 아르센 르팽. 그 손글씨는 확실히 아르센 르팽의 것이었다. 그러니 르팽은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것이었으며 대담하게도 탈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치안국 중 뒤두이는 예심판사의 동의하에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부하 2명을 시켜 르팽의 감방을 수색하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바닥 타일을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는 것은 물론 침대까지 분해해보는 등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두 형사는 하는 수 없이 수색을 포기하려 할 때 간수가 다급하게 달려와 소리쳤다. 서랍, 탁자 서랍을 보세요. 방금 제가 들어갔을 때 서랍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랍을 열어보았고 리우지 형사는 환호했다. 좋았어. 녀석을 잡았군. 디우지 형사가 말했다. 아, 잠깐. 기다려봐. 국장님이 직접 목록을 작성하실 거야. 폴렌팡 형사가 디우지 형사를 막으며 말했다. 이건 아주 고급 시간데? 그건 거기에 두고 어서 국장님께 알리라고. 2분 후 디두이 국장은 서랍을 직접 조사했다. 먼저 그는 아르규스드 라프레스에 실린 아르센 르팽과 관련된 기사를 모아놓은 다발을 발견했고 다음은 담배 상자, 파이프, 고급 재질의 종이 그리고 2권의 책을 발견했다. 책의 제목은 영웅 숭배 영업판과 예스러운 제본의 에픽테토스의 어록이라는 1634년 독일어로 출판된 책이었다. 책장을 넘겨보니 모든 페이지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주석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이 표시가 암호인지 아니면 단순히 책을 좋아해서 적어놓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으로 담배 상자와 파이프를 조사했으며 금테두리를 두른 고급 시가를 집어들었다. 오 세상에, 그 유명한 할레 클레이 시가라. 흡연자의 기계적인 습관으로 국장은 시가를 귀에 대고 살짝 문질러 보았다. 그리고는 놀라운 탄성을 질렀다. 시가가 금세 쪼그라든 것이다. 그는 시가를 살펴보더니 담뱃잎 사이에서 하얀 종이를 발견했다. 아주 얇은 종이가 이쑤시개만한 크기로 돌돌 말려있는 것이 아닌가. 펼쳐보니 그 종이는 여성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다. 바구니는 다른 것으로 바꿔놨어요. 10개 중 8개가 준비되었고요.
바깥쪽 다리를 누르면 판이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매일 12시에서 16시까지 HP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바로 답장 주세요. 그리고 안심해요. 당신의 여인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뒤뒤 국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군. 바구니 8개라. 12시부터 16시라는 건 오후 4시까지라는 말이겠지. 하지만 HP가 기다린다는 건 뭘까요? HP는 자동차를 말하는 게 아닐까. horsepower, 즉 마력, 모터의 힘이라는 뜻 말이야. 24HP는 24마력의 자동차를 뜻하니까. 디디 국장이 일어나며 말했다. 죄수는 식사를 마쳤습니까? 예. 시가 상태를 보니 아직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 같군. 지금 막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받았을까요? 음식에 넣어서 들여왔겠지. 빵이나 감자 속에 말이야.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도 덜미를 잡기 위해 외부 음식 반입을 허가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오늘 저녁에 리팽의 답장을 찾아보도록 하지. 일단 지금은 그가 감방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게. 나는 이걸 예심 판사에게 가지고 가서 판사가 동의하면 이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두겠네. 그럼 자네는 똑같은 시간을 구해 이 편지를 다시 서랍 안에 넣어두게. 리팽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해. 그날 저녁 뒤뒤 국장은 디우지 형사와 함께 쌍태 감옥 사무실로 돌아왔다. 방구석 난로 위에 접시 3개가 놓여 있었다. 그가 먹은 겁니까? 예, 교도소장이 대답했다. 디우지, 남은 마카로니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저 빵 조각도 쪼개보게. 뭐가 있나? 없습니다, 국장님. 뒤뒤 국장은 접시와 포크, 숟가락, 칼을 조사해봤다. 그는 칼의 손잡이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려보았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는 순간 손잡이가 쑥 빠지더니 텅 빈 공간에 종이가 들어있었다. 아르센 리팽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별것 없군. 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넨 어서 식당으로 가서 조사해보게. 국장은 종이를 꺼내 편지를 읽었다. 나는 당신만 믿어요. HP는 매일 멀리서 따라오게 해요. 내가 먼저 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만 나의 사랑하는 여인. 마침내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되는군. 뒤뒤 국장이 손을 비비며 기뻐했다. 이제 우린 기다리기만 하면 그의 탈옥과 동시에 공범까지도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만약 리팽이 포위망을 벗어나면 어떡하죠? 교도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린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친다면... 이런 패거리들은 두목이 말하지 않아도 부하들이 불게 되어 있죠. 사실 아르센 리팽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몇 달 동안 예심 판사인 몽젤 부비에가 노력해봤지만 헛수고였고 신문 때마다 변호사 당발과 판사 사이에 그저 흥미없는 이야기만 오갈 뿐이었다. 때로 아르센 리팽은 예의상 몇 마디 던지기는 했다. 그렇습니다, 판사님. 위롱은행 사건, 바빌론가 사건, 위조 지폐 사건, 보험 증권 사기 사건, 아르메넬과 구렛, 임블뱅, 그로세이에, 말카니 성 도난 사건 등 모두 제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이미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전부 말입니다. 심지어 판사님이 알고 있는 것의 10배는 될 겁니다. 이런 지루한 신문에 지친 판사는 신문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이제 2개의 메시지가 발각됐으니 판사는 신문을 다시 시작했다. 때문에 아르센 리팽은 정기적으로 상태교도소와 파리 경시청까지 호송차로 이송이 되었는데
보통 정오에 출발해 오후 3, 4시에 돌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돌아오는 길에 평소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다른 수감자들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 아르센 리팽 혼자 호송차에 타게 된 것이다. 속칭 샐러드 바구니라고 불리는 이 호송차는 내부는 중앙에 통로가 나 있고 양쪽으로 각각 5칸씩 총 10개의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는 독방이었으며 맨 끝에는 교도관이 감시하고 있었다. 아르센 리팽이 오른쪽 3번째 칸에 들어가 앉자 호송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리팽은 보이진 않았지만 강변 시계탑을 지나 법원 앞을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생미셸 다리 중간쯤 다다랐을 때 발 아래 금속판을 오른발로 지그시 눌렀다. 그러자 금속판이 열리더니 리팽은 자신이 2개의 바퀴 사이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 리팽은 주위를 살피며 기다렸다. 호송차는 생미셸 다리를 천천히 달렸고 생제르맹 교차로에서 멈춰섰다. 마차를 몰던 말이 쓰러져 교통이 마비되고 순식간에 차와 마차가 뒤엉켰다. 아르센 리팽이 머리를 밖으로 내다보자 다른 호송차가 바로 옆에 멈춰서 있었다. 그는 얼른 금속판을 뒤집어 바퀴살 중 하나에 발을 디디고 땅 아래로 뛰어내렸다. 어떤 마부가 그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지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자동차 소리에 그 소리는 묻혔다. 물론 아르센 리팽은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다. 그는 한동안 뛰다가 보도 위로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처럼 대로 위를 걸었다. 따뜻하고 쾌적한 가을 날이었다. 리팽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는 맥주 한 잔과 담배를 시킨 다음 천천히 잔을 비우며 담배를 피우고 연이어 2번째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인을 불렀다. 주인이 다가오자 아르센 리팽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제 이름을 들으면 아실 테니 며칠 동안 외상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르센 리팽입니다. 주인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리팽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리팽은 반복해서 말했다. 리팽. 쌍태교도소에 감금돼 있었지만 지금은 도주 중입니다. 내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황당해하는 사이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리팽은 사라졌다. 리팽은 스플로가를 가로질러 생자크가로 들어섰다. 그렇게 유유히 걷다가 그는 상점 창문 앞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로트 로열 대로에서는 이리저리 방향을 살피더니 산테 교도소 쪽으로 걸었다. 잠시 후 감옥의 높은 벽 앞에 이르러서 보초병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 여기가 산테 교도소입니까? 예. 내 감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호송차가 중간에 나를 내버려두고 떠났는데 그렇다고 도망치는 건 왠지 비겁한 것 같아서. 이봐 젊은이, 어서 가던 길이나 가쇼. 보초병이 귀찮다는 듯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나는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르센 리팽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걸 막았다는 게 알려지면 꽤 곤란해질 겁니다. 아르센 리팽이라니 뭔 소리야. 아, 명함이 없어 유감이군요. 리팽이 주머니를 더듬으며 말했다. 보초병은 너무 놀라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배를 눌렀다. 철문이 열리고 리팽은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교도소장이 달려나오더니 손짓 발짓으로 격렬한 분노를 표현하자 리팽이 웃으며 말했다. 소장님, 저를 놀리다뇨. 호송차에 혼자 태우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면 내가 얼씨구나 하고 친구들에게 달려갈 줄 알았습니까?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마차를 탄 20명의 요원들이 따라오는 건 또 뭡니까? 도저히 살아서는 도망칠 수 없더군요. 제가 그들로부터 도망치길 기대하셨습니까, 소장님?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제가 탈출하고 싶을 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는 아르센 리팽의 소식을 전담하는, 더 나아가 리팽이 이 신문사의 대주주라고 소문이 난 에코 드 프랑스는 전날 그의 탈출 시도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죄수와 그의 연인이 주고받은 쪽지 내용, 그것이 오간 방법, 경찰의 공모, 생미셸 대로의 산책, 카페 스플로가에 있었던 사건 등 모든 것이 실렸다. 그리고 디우지 형사가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낸 것이 없다는 것도 실렸다. 또한 그의 공범들이 6대의 호송차 중 한 대를 개조해서 재배치시켜 놓았다는 내용도 실리면서 사람들은 리팽이 얼마나 다양하고 기발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 감탄했다. 아르센 리팽이 언젠가는 탈출할 거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탈출 시도 다음 날 부비의 판사가 탈옥 실패를 두고 조롱하자 리팽은 대놓고 판사에게 탈출을 예고했다. 판사님, 제 말 잘 들어요. 이번 탈출 미수는 내 탈옥 계획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군. 판사가 비웃듯 말했다.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에코 드 프랑스지에 실린 내용과 관련해 질문을 하려 하자 리팽은 짜증이 난다는 듯 말했다. 이런 제길,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라고? 소용없다니. 그래요. 왜냐면 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거니까요. 참석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난 그러기로 결정했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리팽의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법당국은 혼란스럽고 골머리가 지끈거렸다. 리팽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니 그가 떠벌린 것이 분명했는데 그렇다면 왜 비밀을 흘리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일까? 고민 끝에 사법당국은 리팽의 감방을 아예 옮기고 예심판사는 조사를 끝냈다. 이후 2달 동안 그의 사건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리팽은 침대에 누워 대부분의 시간을 벽으로 돌아누운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감방이 바뀌자 그는 낙담한 것처럼 보였으며 변호사도 만나지 않았고 간수들과도 필요한 이야기 외에는 대화하지 않았다. 재판을 앞둔 2주 전 그는 활기를 되찾은 듯했다. 공기가 나쁘다고 불평을 해서 거의 매일 아침 일찍 2명의 감시인과 함께 마당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된 것이다. 한편 대중들의 호기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들은 리팽의 탈옥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만큼 사람들은 리팽의 열정, 유쾌함, 다재다능함, 천재성, 창의성을 갖춘 데다 수수께끼 같은 삶을 사는 그의 인생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아르센 리팽은 탈옥할 것이다.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다. 사람들은 그의 탈옥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상해할 정도였다. 매일 아침 경시청장은 비서관에게 물었다. 아직 탈옥하지 않았나? 예, 청장님. 그럼 내일쯤 사라지겠지. 그리고 재판 전날 밤, 한 신사가 르그랑 주르날지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법원 담당 기자를 만나 쪽지 한 장을 던지고는 재빨리 사라졌다.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르센 리팽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재판은 이런 상황에서 열리게 됐고 어마어마한 군중이 몰려들었다. 그 유명한 아르센 리팽을 직접 보고 싶어도 했고 또 그가 재판장을 어떻게 놀려줄지 기대에 차 있었다. 리팽의 지지자들과 법관들, 기자들과 사교계 인사, 예술가 등 모두들 청중석의 한 귀퉁이라도 차지하려고 몰려들었다.
비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어둡고 우울한 날씨였다. 법정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가득했고 교도관이 죄수를 데리고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둔하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힘없이 풀썩 의자에 주저앉은 모습 등 수동적인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류팽이 자신의 변호사 당발을 무시하는 바람에 그의 비서관이 대신 그에게 몇 마디 말을 붙였지만 류팽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서기가 고소장을 읽기를 마치자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는 일어나 이름, 나이, 직업을 말하시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자 재판장이 반복했다. 이름이 무엇이오? 이름! 그러자 굵고 느린 목소리가 들렸다. 버들이 대지래요. 순간 법정이 술렁이었고 재판장이 다시 물었다. 버들이 대지래라니 새로운 가명인가? 당신은 지금까지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했고 이젠 다른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나?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이 아르센 르팽이니 그 이름을 사용하게. 판사는 기록을 살펴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피고인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어. 요즘처럼 과거 행적을 알 수 없다는 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지. 당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소년 시절을 어디서 보냈는지 알려진 바가 없었소. 당신은 3년 전 불쑥 나타나 자신이 아르센 리팽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능적인 범죄와 비도덕함과 위선, 관대함을 보이는 등 기이한 범죄를 일삼아 왔소. 피고인의 그 이전의 삶에 대한 정보는 모호하고 추측일 따름이요. 8년 전 마술사 딕슨의 조수로 일한 로스타라는 자가 다름 아닌 아르센 리팽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6년 전 생루이 병원의 알티의 의사연구실에서 세균학에 관한 기발한 가설과 피부병에 대한 대담한 실험으로 의사를 놀라게 한 러시아 학생 또한 아르센 리팽으로 추정되오. 또한 일본의 유술이 알려지기 전에 파리에서 이 기술을 가르친 것도 아르센 리팽인 것 같소. 또 만국 박람회 자전거 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하고 상금 1만 프랑을 받아 종적을 감춘 것도 아르센 리팽의 것으로 추정되며 자선 바자회 때 일어난 화재 사고에서 건물의 작은 처강을 깨부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의 주머니를 턴 것도 아르센 리팽인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피고는 이 사회를 상대로 자신의 재주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숙련시킨 시간을 보내왔다고 여겨집니다. 피고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합니까? 재판장의 논고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다리를 꼬은 채 어깨를 구부리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밝은 불빛 아래서 본 그는 몹시 야위어 뺨이 움푹 들어갔으며 광대는 툭 튀어나오고 작고 붉은 반점들이 흑빛 얼굴 군데군데에 나 있었고 거친 수염이 드문드문 나 있는 것이 보였다. 옥중 생활 동안 그는 늙고 생기를 잃어버린 것일까? 그는 우리가 신문에서 자주 보았던 호감 가는 젊은 청년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재판장의 질문을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질문을 계속해서 2번이나 반복했지만 한참이 지나서야 눈을 들어 생각하는 듯 하더니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나는 버들이 대지래요. 재판장은 마침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변호를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군, 아르센 리팽. 무능력한 사람인 척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또한 당신의 변호인이 상관없소. 나는 그런 태도에 넘어가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테니. 그리고는 리팽의 기소장에 있는 다양한 절도, 사기 및 위조 사건에 대해 줄줄 나열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피고에게 질문했지만 피고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거나 침묵할 뿐이었다.
다음으로 증인 신문이 이어졌지만 보통 사소한 것이나 일부 중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각자 증언이 앞뒤가 안 맞는 등 모순점이 드러났다. 이때 가니마르 형사가 증인으로 나서자 사람들은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테랑 형사마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그의 태도와 죄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불안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증언대 난간을 붙잡은 채 자신이 유럽과 미국까지 피고인을 추적하고 그를 체포한 사건들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형사의 모험담을 듣는 것처럼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증언이 끝나갈 무렵 형사는 류펜과 나눈 대화를 언급하다가 2번이나 말을 멈췄는데 분명 뭔가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힌 듯 보였다. 보다 못한 재판장이 형사에게 말했다. 몸이 불편하면 증언을 당분간 중단해도 좋습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형사는 피고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재판장님, 제가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형사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자세히 살펴본 후 증인석으로 돌아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맹세코, 지금 내 앞에 있는 죄수는 아르센 류팽이 아닙니다. 장래인은 조용한 침묵만이 흘렀다. 이윽고 재판장이 당황한 듯 소리쳤다.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형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얼핏 보면 닮은 것 같지만 코, 입, 머리카락, 피부색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아르센 류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저 눈빛을 보십시오. 류팽은 알코올 중독자 같은 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인,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엉뚱한 사람을 재판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르센 류팽은 이 불쌍한 사람을 자기 대신 세워놓고 재판을 치르려고 한 겁니다. 어쩌면 공범일지도 모르죠. 이 극적인 상황에 여기저기 사람들의 웃음과 환호성이 터졌다. 당황한 재판장은 예심판사와 교도소장, 교도관들을 불러 재판을 중지시켰다. 잠시 후 재판이 다시 시작되자 예심판사와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자세히 살피더니 이자는 류팽과 아주 미미하게 닮았을 뿐 그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소리쳤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어디서 왔고 왜 감옥에 있는 겁니까? 2명의 교도관이 호출됐고 그들은 이자가 아르센 류팽이라고 증언했다. 판사는 큰 한숨을 내쉬었다. 교도관 중 한 명이 말했다. 맞습니다. 그자가 확실합니다. 뭐라고요? 재판장이 놀라 물었다. 무슨 이유에서 그가 류팽이라고 확신하는 겁니까? 사실 우린 죄수의 얼굴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에 이송이 돼 왔고 이후 거의 벽만 보고 누워 있었으니까요. 그럼 2달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전엔 24번 감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교도소장이 끼어들며 말했다. 우린 그가 탈옥을 시도한 후에 감방을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2달 동안 류팽을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감된 이후로는 말썽을 피우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저기 있는 피고는 류팽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저 사람은 누굽니까? 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이미 2달 전부터 피고인이 바뀌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재판장은 온화한 목소리로 피고인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피고는 어떻게, 언제부터 수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재판장의 친절한 태도는 불신을 해소하고 피고인에게 경계심을 늦추게 했는지 그는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힘겹게 몇 마디를 이야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달 전 경시청 불황자 수용소에 끌려가 하룻밤과 다음날 아침을 보내고 수용자 마당을 걸어 나오는데 2명의 교도관이 자기 팔을 붙잡고 호송차에 태웠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24호 감방에서 지냈는데 나름 먹을 수도 있고 잘 곳도 있어서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이야기가 그럴듯했다. 사람들의 폭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장은 이번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재판을 중단했다. 교도관들이 기록을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8주 전 보드리 데지레라는 남자가 불황자 수용소에 유치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되어 오후 2시쯤 경시청을 나갔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 아르센 리팽은 마지막 신문을 마치고 호송차에 태워졌다. 그렇다면 교도관들이 실수를 한 것일까? 2 사람의 외모가 비슷해서 착각해 엉뚱한 남자를 죄수로 만든 것일까? 아니면 사전에 공범이 바꿔치기를 한 것일까? 그러나 장소가 장소인지라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불가능하다. 만일 보드리가 공범이라면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리팽 대신 감금되었다는 건데. 하지만 우연과도 같은 실수가 연달아 일어난 이 황당무계한 계획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보드리 데즈레는 신체 측정과로 보내졌다. 그러나 그의 신체 정보나 범죄 기록은 없었고 다만 그의 과거 행적은 찾을 수 있었다. 크르보부아와 아니에르, 르발로아 지역에서 구걸로 연명하며 쓰레기 줍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오두막에서 지내왔는데 1년 전부터 종적을 감췄다고 한다. 이 남자는 아르센 리팽에게 매수당한 것일까? 그러나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리팽이 어떻게 도주를 했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여전히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다. 그 어떤 가설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리팽이 탈옥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대중들은 물론 사법당국도 혀를 내두를 만큼 불가사의하고 경탄할 만한 탈출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왔음이 틀림없었다. 그리하여 리팽의 최후 진술, 나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언한 바를 이룬 것이다. 한 달간의 보강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탈옥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드리를 언제까지고 붙잡아두고 있을 수도 없었다. 이자를 상대로 재판을 벌이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어떤 혐의도 없었으므로 석방됐지만 치안국장이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사실 감시는 가니마르 형사의 아이디어였다. 그가 보기에 이 사건은 공모도 우연도 아니었다. 보드리 데즈레는 리팽이 교묘히 이용한 도구일 뿐이었다. 따라서 자유인이 된 보드리를 쫓다 보면 언젠간 아르센 리팽, 적어도 그들의 공범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 작전을 위해 디우지와 폴린팡 형사가 가니마르 형사에게 배치됐다. 1월의 어느 안개 낀 아침, 감옥문이 열리고 보드리 데즈레가 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처음에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한 듯 보였으나 이윽고 느릿느릿 산테와 생자크 거리를 걸었다. 그리고는 헌 옷가게에 들어가서 재킷과 조끼를 벗었고 조끼를 팔아 몇 푼을 챙기더니 다시 재킷을 입고 가던 길을 계속 걸어 생강을 건넜다. 샤틀레 부근에서 합승마차가 그를 지나갔다. 마차를 타려 했지만 자리가 없었다. 마부가 순서를 기다리라고 하자 그는 대합실로 들어갔다. 가니마르 형사는 대합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2 형사를 불러 다급히 속삭였다. 마차를 1대, 아니 2대를 잡게. 그게 더 나을 거야. 둘 중 한 사람은 나와 함께 가고 나머지 한 사람은 녀석을 미행하도록 해. 형사들은 즉시 지시를 따랐다. 그러나 보디르는 나오지 않았다. 가니마르가 서둘러 대합실로 들어가 보니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이런 멍청하긴 다른 출구가 있다는 걸 깜빡했군. 대합실 안쪽 내부 복도는 시앵 마르텐가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가니마르가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갔다. 식물원 구간에서 마차가 리볼리가 모퉁이를 돌아설 때쯤 마차에 앉아있는 보디르가 보였다. 형사는 달려가 합승마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두 부하 형사는 보이지 않았다. 가니마르는 혼자서 그를 추적해야 했다. 그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아채고 싶었지만 순간 이 어리석어 보이는 자가 계획적으로 자신과 일행을 떼어놓으려고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보디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입을 반쯤 벌린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바보 같을 수는 없어 보였다. 어떻게 저런 자가 가니마르 형사를 속일 수 있겠는가? 그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었다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라파예트 백화점에서 교차로에 이르자 보디르는 합승마차에서 내려 전차로 갈아타고 오스만 대로와 빅토르 위구 거리를 지나 라 뮤에트 역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느긋한 태도로 블로뉴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한동안 이 길 저 길 돌아다니다가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기도 했다. 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어떤 목적이 있길래 저리도 헤매고 다니는 걸까? 1시간이 지나자 그는 지친 듯 보였고 벤치를 찾아 털썩 주저앉았다. 오테유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 있는 연못은 나무들 사이에 있어 잘 보이지 않았고 오가는 사람도 없었다. 그 상태로 30여 분이 흐르자 가니마르는 기다리다 못해 그에게 가서 말이라도 걸어보기로 했다. 날씨가 참 좋죠.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 이윽고 보디르가 웃음을 터뜨렸는데 무척 유쾌하고 재밌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웃음소리였다. 가니마르는 공포와 놀라움으로 머리카락이 다 쭈뼛 서는 느낌이었다. 이 웃음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웃음소리였다. 가니마르는 잽싸게 남자의 멱살을 잡고 예리한 눈빛으로 그를 살펴보았다. 그는 더 이상 보디르가 아니었다. 아니, 보디르가 맞지만 보디르가 아니었다. 남자의 홀쭉한 얼굴, 거친 살갗 아래 진짜 그의 살이 드러나고 있었고 삐뚤어진 입모양이 멀쩡한 입모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 다른 사람의 눈과 입이었고 특히 그 표정은 날카롭고 예리하며 조롱하는 듯한 활기찬 젊은이의 표정이었다. 아르센 리팽? 아르센 리팽? 가니마르 형사가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는 분노에 휩싸여 리팽의 멱살을 쥐어잡고 그를 내동댕이 치려 했다. 그는 5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힘이 넘쳤지만 리팽은 오랜 시간 감옥 생활로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격투는 금방 끝났다. 리팽이 방어 자세를 취해 가니마르의 공격을 막아내자 그의 오른팔은 힘없이 축 늘어지고 말았다. 오르페브르에서 유술을 배웠다면 방금 그 기술이 일본말로 우대히시기, 팔 후력 꺾기라는 것쯤은 알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줬더라면 당신 팔은 뚝 부러졌을 거고요. 내가 존경하는 당신이 스스로 정체를 밝힌 사람에게 그런 폭력을 사용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무튼 그건 그렇고 괜찮아요? 가니마르는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그의 탈옥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과도한 증언 때문에 재판을 망친 게 아닌가. 그의 탈옥은 자신의 형사 경력에 씻지 못할 수치였다. 어느새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 희끗희끗한 수염까지 적셨다. 오, 가니마르,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형사님의 증언이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증언했을 거예요. 난 아무 죄 없는 보드리 데즈레가 유죄를 받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거기 있던 자가 여기 있는 자네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언제나 저였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 그렇다고 마술을 부린 건 아닙니다. 재판관이 말했듯이 지난 10년 동안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자네 얼굴과 눈은
18개월 동안 생루이 병원 RT의 의사를 도와줘서 일한 건 내가 그 일을 좋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아르센 르팽으로 살아가려면 외모나 신원이라는 장애물을 능수능란하게 바꿀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사실 외모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파라핀 피하 주사 한 대면 원하는 부분을 얼마든지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죠. 애기 똥풀을 즙을 내서 피부에 바르면 발진과 종양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화학물질들은 당신의 수염과 머리카락을 바꿔주고 당신의 목소리까지도 바꿔줍니다. 그뿐 아니라 24호 감방에서 2달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입을 비틀고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등과 어깨를 구부정하게 구부리는 연습을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트로핀 5방울을 눈에 떨어뜨려 흐리멍텅하게 만들면 준비는 끝난 겁니다. 하지만 교도관까지 어떻게 속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 천천히 변해갔으니 그들은 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나를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그럼 보드리 데즈레는? 보드리는 존재하죠. 작년에 만난 가난하고 불쌍한 자인데 그는 정말로 나와 닮았더군요. 혹시 체포될 것을 대비해 그를 관리하고 있었죠. 일단 그의 외모에서 나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고요. 그를 불황자 수용소로 보낸 건 내 친구였습니다. 유치장에서 하룻밤 머물게 한 다음 내가 경시청에서 나올 때쯤 그도 그곳을 나올 수 있도록 계획했죠. 나중에 시간이 일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보디르의 행적을 조사했을 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도 어쩔 수 없도록 말이죠. 그래, 그거였군. 가니마르 형사가 중얼거렸다. 그뿐만 아니라 내겐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모두가 나의 탈옥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법당국과 나 사이에 이 흥미로운 게임에 당신들이 걸려든 게 치명적인 실수였죠. 당신들은 내가 허풍을 떤다고 생각했겠죠. 나 아르센 르팽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다니. 얼마 전 카올은 사건을 겪었으면서도 아르센 르팽이 사방팔방 탈옥하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진 못했겠죠. 내가 탈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내가 탈옥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저 사람은 아르센 르팽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당신의 말을 믿을 준비가 돼 있었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의심을 했다면 저자가 아르센 르팽이라면? 이라는 단순한 의견을 제시했다면 나의 계획은 실패했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르팽이 아니라는 생각에 의심을 품고 르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얼굴을 살폈다면 아무리 내가 정체를 잘 숨겼어도 탈로 났을 겁니다. 나는 태연하게 당신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뒀을 뿐입니다. 르팽은 가니마르의 손을 잡았다. 가니마르,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감옥에서 만나 대화했던 대로 일주일 뒤 4시에 나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럼 호송차는? 가니마르가 질문을 회피하며 물었다. 뻥이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고물차를 손봐서 바꿔치기를 했지만 그 계획이 성공하리란 기대는 하지 않았죠. 다만 탈옥 계획을 실행해서 널리 알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한번 대담하게 탈옥을 시도하면 다음번 탈옥은 이미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가도? 예,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칼, 손잡이도 그렇고. 편지는? 제가 썼죠. 그럼 여인은? 나와 동일 인물이죠. 필체를 바꾸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가니마르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반박했다. 신체 측정 과정에서 보드리의 카드를 작성할 때 분명 당신과 일치하는 정보는 없었어. 그건 어떻게 설명할 텐가? 아르센 르팽의 범위 카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있다고 해도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잖아도 그 문제를 연구했죠. 범죄자들의 인체를 측정하는 베르티옹 방식은 우선 시각에 의존하죠. 이것의 오류를 당신도 인정할 겁니다. 머리둘레, 손가락, 귀의 치수가 측정되면 일단 빠져나갈 수 없죠. 물론이야. 그래서 돈을 좀 써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신체를 측정하는 직원을 매수해 내 치수를 거짓으로 기입했죠. 그러니 보디르와 아르센 리팽의 카드가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요. 가니마르는 또 한 번 침묵하더니 이렇게 물었다. 이제 뭘 할 건가? 일단 휴식을 취하면서 영양 보충을 하고 이전 상태의 건강을 회복할 겁니다. 가끔 보디르나 다른 사람이 돼서 셔츠 갈아입듯 다른 인물이 돼보는 것도 흥미롭지만 어느 순간 그 변화에 지쳐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땐 무척 서글퍼집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다시 아르산 리팽이 된 게 무척 기쁩니다. 그는 일어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더니 가니마르 앞에 멈춰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자네 탈옥에 관한 진실을 밝힐 생각인지 알고 싶네. 내 실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무도 석방되니가 아르산 리팽이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나는 신비감에 둘러싸이는 걸 좋아해서 이번 사건을 기적의 수수께끼로 남겨둘 겁니다. 그러니 가니마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이만 오늘 저녁에 식사 약속이 있어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까요. 쉰다고 하지 않았나? 제가 빠지면 안 되는 자리라서 휴식은 내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밤 식사는 어디서 하나? 영국 대사관입니다.